이재명 후보를 대표하는 키워드 세 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생존자, 발전 도상인, 과제 중심형 이렇게 세 가지로 꼽아주셨어요. 이재명 후보는 한 인간으로서 보면 생존자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13살 때까지는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이제 화전민 가정에서 살았고요. 시골에서 저 안동 오지에서 13살부터 시작해서 18살까지는 이제 도시빈민 가정에 속해 있는 소년 노동자였는데 그렇죠. 산재도 여러 번 당했고요. 뭐 그 과정에서 유기용제 중독이나 또는 프레스 등의 사고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대학에 진학을 함으로써 그걸 빠져나왔는데 공부를 한 이유도 생존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산업화 시대를 죽지 않고 건너온 생존자예요. 어허. 그리고 이제 2010년에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 뭐 엄청나게 수사도 많이 받았고 기소도 당했고 작년에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 받은 그 건이 판결이 다르게 나왔더라면 사망했죠.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이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사실상 생존자에 가까운 그런 경로를 거쳐 왔어요. 저는 이재명 후보를 보면 저 사람 생존자다. 그 생각부터 제일 먼저 그러면 나더라고요. 아주 열악한 삶의 환경에서 살아남았고 또 상당히 살벌한 정치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았다. 예. 한 6년간의 소년 노동자의 생활에서도 생존했던 거는 빨리 일을 배우고 거기서 좀이라도 나은 환경에 가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머리를 많이 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존한 거거든요. 그리고 정치 들어와서도 실제로 뭐 문제가 심각한 게 법적인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거고. 예, 이 사람이 이런저런 작은 오류들은 있었을지 모르나 정치적 생존을 위태롭게 할 만큼의 어떤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었던 사람 같다. 예. 그러면 두 번째 발전 도상인을 꼽으셨는데 발전 도상인은 뭡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의 캐릭터를 어떻게 설명할까 좀 고민하다가 우리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발전도상국이었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죠. 이웃에는 요즘 뭐 퇴보도상국이라는 말 듣는 나라도 있는데 그 나라만 발전도상국 발전해가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개인도 발전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한 인간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볼 때 완성형이 아니에요. 그 우리 대통령들 87년 민주화 이후에 보면 대부분 완성형 대통령들이었거든요. 이때 완성형이라 하면 저 사람은 이미 한 인간으로서 특징을 다 구비를 했다.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저기서 더 발전할 가능성을 보고 투표한 게 아니고 저대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뽑은 거거든요. 이제 미완성이라는 표현은 좀 부정적인 표현 뉘앙스가 들어있는데요. 완성됐던 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발전도상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여전히 더 지금보다 나은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후보가 분당구에서 과반 득표를 했다. 이건 뭔가 있는 것 같아. 이건 사건이었습니까? 예, 이거 저한테는 이건 진짜 보기 드문 사건이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해서 분당구에서 과반 득표를 했지? 이래서 이렇게 조금 알아보니까 일을 잘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 가졌고요. 도지사 될 때도 사실은 별게 아니었어요. 그때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여당 분위기여서 그랬죠. 뭐 경기도지사 했는데 자기 힘으로 된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뭐 도지사는 그냥 잘할 것 같다. 뭐 그 이상 발전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해 7월 8월에 첫 그 도지사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나온 걸 보면 그 40%에 미달하는 조사도 있고 40% 선에 걸쳐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1년 후에 60%를 가고 2년 후에는 70%를 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왜 이렇게 낮았냐 하면 일도 안 했는데 뭐 평가를 할 게 뭐 있어요. 기대가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경기도민이 그렇게 1년 2년 가면서 높은 점수를 주는 거.
이런 것도 저걸 또 넘어서겠네. 그런 느낌을 줬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되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이제 목표의식이 뚜렷해서 예. 자기 일을 계속해서 바꿔나가는 사람이구나. 그런 거를 제가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대통령이 될 경우에도 또는 안 될 경우에도 정치를 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정책이든 어떤 행동 양식이든 사고방식이든 이런 것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 같다. 그런 점에서 발전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제 중심형은 어떤 뜻으로 뽑으신 거예요? 이게 약간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건데요. 이게 포퓰리스트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과 맞닿아 있는 특징인데 우리가 알던 민주당 계열의 대통령들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이 스타일이 아니에요. 되게 이 진보 쪽은 사고방식이 연역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치 중심이에요. 그렇죠. 가치를 세워놓고 적용을 하려고 그러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 가치를 세우고 그 최고 가치를 다가서기 위해서 이루어야 될 과제들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과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선택하고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이 진보 쪽의 정치 지도자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 패턴이에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는 그거하고 아주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좀 당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일반 원칙 가치에서 출발해서 그러니까 총론에서 강론으로 내려가는 방식이 아니고 그냥 강론을 바로 들고 나와요. 예, 근데 뭐 성남시장 시절에도 보면 그 돈 없어서 교복 때문에 고민하는 애들은 시에서 교복을 지급해야 돼라든가 뭐 어린이집에는 로컬 푸드로 신선한 과일을 넣어줘야 돼라든가 청년들한테는 돈을 좀 줘서 뭔가를 하게 해야 돼라든가 이게 과제 중심이에요 전부 다. 그다음에 도지사 되고 나서는 계곡 불법 점거하고 이렇게 영업하는 사람들 저 문제 해결해야 돼. 라든가. 그냥 문제가 불거지면 바로 그냥 해결에 들어가 버린다. 지역 화폐 발행해야 하고 경기를 살려야 돼라든가 이렇게 무엇 때문에 어떤 가치를 위해서 저 정책을 하고 있느냐를 설명하지 않고 곧바로 현안이 되고 있는 과제들을 바로 들고 나와서 자기 나름의 해법을 밀고 나가요. 이게 과제 중심형 또는 귀납적 사고방식이거든요. 지금 이재명 후보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될 텐데 어느 분이 당선되더라도 이제 받아들여야지 나의 대통령으로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애쓰고 있어요. 그래도 이재명이 좀 낫지 않나?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은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 번째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괴물처럼 이렇게 언론에서 묘사된 면이 있지만 진짜 어렵게 살아와서 어려운 사람들 처지를 잘 알아요. 저는 이제 그런 점이 좋고요. 그다음에 일 잘해요. 무슨 사위나 뭐 이런 남편 고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할 사람 찾는 건데요.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죠. 그래서 힘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이나 따뜻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일을 요령 있게 해내는 그런 일 잘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물론 잘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죠. 이재명 후보가 제 마음에 안 드는 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 두 가지가 좋아서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이런 토론도 나와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소년공, 야생화, 노동자, 구부러진 왼팔, 검정고시, 불우한 어린 시절, 생존자, 소년의 꿈, 어머니, 굳은 살, 고난, 사법고시, 인권 변호사, 약자의 친구, 외로움, 눈물, 깡, 인간적인, 성남, 모라토리움, 지역화폐, 능력, 성과, 대화, 설득, 돌파, 경기도, 약속, 이행, 계곡정비, 기본소득, 기본금융, 일꾼. 말이 많다. 일하고 싶다. 세월호, 촛불, 광장, 정의, 사이다, 언행일치, 실력, 불도저, 공약 이행 96%, 발전도상인, 뚜벅뚜벅,
순수, 열정, 계획, 치밀, 국가대표 행정가, 전사, 투사, 승부사, 업강부약, 개혁, 적폐청산 2%가 아닌 98%를 위해 노력, 진심, 뜨거움, 두근두근, 희망, 미래, 책임, 했다, 한다, 해낸다. 나를 위해. 유튜브에서 계곡 정비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계곡 정비 영상이 왜 그렇게 인상적이셨던 거예요? 그 계곡 정비하는데 보면은 그 이제 불법 시설물이 11,727개거든요. 디테일. 근데 그것을 다 철거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사활이 걸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준비를 많이 했고 첫째. 그리고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항상 그렇죠. 결과를 내려면은. 그렇지. 아무도 못했거든요, 그전에는. 그전에는 그건 할 수가 없었었죠. 국제 무대에서도 그런 자질, 디테일에 강해야 되고 전략적인 사고가 있어야 되고 전술 차원에서는 세 단계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비전, 전략, 전술로 움직이는데 굉장히 정확했고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고 미국하고 중국 관계의 갈등 때문에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은 우리는 또 다시 구한말 때처럼 말이 청일전쟁, 너일전쟁이지 쑥대밭된 것은 한반도였거든요. 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성하는 순간 그때부터 뭐를 파악을 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두 분을 모셔봤는데 데이 1부터 첫날부터 자기 계획을 갖고 들어가서 집행을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봤느냐? 바로 내가 그 국제 외교 통상의 최전선에서 뛰어본 사람이라 어떤 자질이 필요한지는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라고 표현하셨던데 내가 딱 알아봤다. 그 순발력은 노무현 대통령하고 닮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뭐 억수로 좋아했던 사람이고 아직도 뭐 굉장히 존경하고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되면은 잘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20분 전화 통화에서 네 가지 안보 차원에서 국정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국방 안보, 기술 안보, 공급망 안보, 식량 안보 이 네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 예술이죠. 그 국제 무대에서 한국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것은 종합 예술인데 대타가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해야 되고 그리고 머리를 빌릴 수도 없고 솔직히 우리가 머리를 빌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IMF 외환위기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 최전선에 쓴 사람을 양복을 입었지만 글래디에이터, 검투사라고 표현하셨는데 뉴스공장에서 그 말 하셨잖아요. 글래디에이터는 글래디에이터를 알아본다고. 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3살 때부터 그 노동을 시작해가지고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지금 졸업해가지고 이제 대학 가서 그 변호사 자격증 시험도 이제 그 취득하고 그랬었는데 죄송하지만 영어 표현 쓸게요. self-made 한 사람이 셀프메이드. 예, 독자적으로 자기 힘을 키운 거죠. 계곡 문제 해결한 것도 보면 아마추어가 아니거든요. 선수거든요. 프로거든요. 아마추어는 한계를 느낄 때까지만 뛰고 선수들은 한계를 느낄 때부터 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차기 대통령은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 양복 입은 글래디에이터가 저는 그건 이재명 후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나는데 이 양반이 여기까지 오는데 혼자 올라왔어요. 혼자 떴어요. 저 최민희 전 의원의 표현 같으면은 지정 생존자 같다고 그러죠. 혼자서 자랐어요. 그냥 자기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그 가난과 멸시와 이를테면 그런 고통 속에서 분노와 그 극복을 통해서 정의를 배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3살 때부터 공장에 가서 일하면서 작업반장한테 이유 없이 두들겨 맞으면서 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터득한 정의며 그런 거라고요. 그리고서는 계속 지금까지도 기득권이나 기존 질서 시스템에 대해서 핍박받고 변방도 아주 저변방에 있었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제 비슷한 점이 그런 무슨 학력의 문제라든지 뭐 변방의 지도자라든지 당내의 정치적인 개파나 이런 것이 없다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유사한데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하면서 군대 가는 애들한테 상해보험을 들어줬어요. 5만 원씩에.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상해보험 들어줬어요. 물론 계곡에 무슨 정비하고 이런 거는 무슨 뭐 저리 가고, 그리고 응급 이국종 교수의 닥터 헬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도입을 해가지고서 헬기 도입하면 뭐래? 내릴 데가 없는데. 상대원 시장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헬기가 상대원 시장에 어디 내려? 내릴 데가 없는데. 이재명이가 해결했잖아요. 초등학교 운동장을 헬기 착륙장으로 쓰자. 반대하지. 교장들이 학교에 수업 중인데, 애들 수업 중인데 헬기 이착륙하면은 안 된다. 이재명이가 설득했잖아요. 교육감, 그다음에 교장 협의회들 만나서 선생님 1년에 바로 요 동네에서 이 상대원 초등학교가 있는 요 동네에서 위급 환자가 발생을 해야 한두 건일 겁니다. 그 사람들에서 운동장 1, 20분 내주고 소리 나는 게 그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때만 수업 참으면 되지. 들어보니까 그렇지. 그래서 설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동네 찾아가서. 만약에 반대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람이 있으면은 끝까지 대화를 하는 거야. 끝까지 토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기 들어주고 다 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부터 먼저 합시다. 내 형님 얘기 들어줄게. 유명한 동영상 있잖아요. 시장에서 멱살까지 잡으면서 그 건설업자인가 어떤 업자랑 서로 싸운 거. 그 양반이 들어주고 나중에는 아이고 동생아 알았어. 내가 이번에 뒤로 물러설게. 이렇게 해야지. 멋지게 폼 잡고 앉아서 말이야. 이러고만 앉아있고. 이재명은 아마 청와대에 들어가게 되면요. 청와대에 없을 겁니다. 청와대는 아마 관광객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고 이재명은 현장에 있을 것입니다. 옛날부터 알던 이재명 후보가 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성남시청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대엽이라는 전임 시장이 4천억의 빚을 짓고 신 아방궁 같은 성남시청이에요. 시장실로 가는 12층 시장실로 가는 시장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게 만든 그 시청을 이재명이가 어떻게 바꿔놨냐면 나 가서 놀란 게 12층에 꼭대기 시장실로 가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한쪽에 밖으로 외부로 백화점 엘리베이터처럼 있는데 그거를 12층을 도서관과 어린이 장난감 대여 도서관으로 바꿨어요. 그거 쓰는 거예요, 시민들이. 시장실은 2층에 시민들이 들어가기 쉬운 2층에 문을 활짝 열어놨어요. 아무나 들어가게. 내가 가는데도 시장이 없어. 그래서 내가 시장 자리에 앉아서 애들 만나고 그랬지. 애들이 거기서 사진 찍고 있어요. 성남시청 가보셨어요? 시청 앞 광장, 잔디밭, 성남시청 로비. 당시에 세월호 직후인데 로비 광장에는 세월호 이 조형물이 있었고 커다란 노란 리본이 붙어 있었어요. 5월 5일 어린이날 근처였는데 휴일날 그 성남시청 앞 잔디밭에서 시민들이 와서 텐트 치고 놀아요. 성남시청 로비 개방을 해가지고서 애들이 킥보드 타고 돌아다녀요. 이렇게 개방했어요. 그리고 간구서기에 민원은 주민등록증 지고 인감증명 중요한 거 등기등본 띄는 거 5시 지나면 못하잖아요. 야간 민원 발급 창구를 만들었어요. 공무원들 얼마나 욕을 했을 거야. 밤에도 일을 해야 되는 거야. 12시, 1시, 2시에도 시청에 가면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해놨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애들이 킥보드 타고 구슬치기 하면서 놀게 해놨다니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현장 속에서 사람들한테 멱살을 잡히고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그리고 이건 안 돼. 난 안 돼. 대통령. 난 이거는 꼭 안 돼. 이거는 안 돼. 이렇게 어깃장 놓는 사람을 형님 조금 이따 합시다. 제가 애써 볼게요. 이렇게 설득하고 다닐 겁니다. 이런 사람이지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어린 시절부터 서민들의 힘든 삶을 몸소 체험했던 이가 대통령이 되고 그 권력을 가졌을 때 그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겠는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어떤 이가 대통령이 되면 그 권력이 친일, 반민족, 친독재, 친재벌, 그리고 검찰공화국,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레기와 검찰과 재벌이 짝짝꿍하는 그 기득권을 위해 쓰여질 수 있음을 알기에 역사를 공부한 저는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합니다.